1만 피트 30,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비행하던 비행기 후방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기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2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등에 목고 낙하산을 맨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와이어가 보이는 가방에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종실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체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범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1971년 늦가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크항공 305편 탑승 게이트 앞에는 40여 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애틀까지 가는 짧은 국내선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은 고작 30분 남짓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이거나 가족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게이트로 걸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로 보였고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티켓을 제시하며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이름은 레너드 크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탑승권을 건네주었습니다. 1971년의 공항 보안 검색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술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크로는 비행기 후방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이 앉는 복도 쪽 좌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출장길에 오른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신문을 펼쳐든 중년 남성, 뜨개질 바구니를 든 할머니까지 지금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셀레스트 로빈스였습니다. 21살의 신입 승무원이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셀레스트는 밝은 미소로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크로의 좌석 앞을 지날 때 그는 공손하게 손을 들어 셀레스트를 불렀습니다. 실례하지만 위스키 소다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의 바른 중년 신사의 전형적인 말투였습니다. 셀레스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륙하고 나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7분, 아크항공 305편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비행기는 가속을 시작했고 곧 부드럽게 지상을 떠났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상승했습니다. 포틀랜드의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내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30분 후 이 비행기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1만 피트 상공에 도달했을 때 기장은 안전벨트 착용 사인을 껐습니다. 셀레스트는 음료 카트를 끌어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크로에게 위스키 소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크로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음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접힌 쪽지였습니다. 크로는 그것을 셀레스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읽어주시겠습니까? 셀레스트는 처음엔 승객에 건네는 전화번호나 작업 멘트 같은 여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읽는 순간 셀레스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또박또박한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만 달러, 낙하산 4개, 그리고 시애틀 도착 후 연료 재공급이 필요합니다. 승무원 여러분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협조해 주십시오.
셀레스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크로를 울려다봤습니다. 크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크로는 천천히 무릎 위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셀레스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붉은 와이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중심에는 원통형의 물체가 보였습니다. 셀레스트는 그게 정말 폭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40여 명의 승객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크로는 가방을 다시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군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따르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셀레스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통로를 지나 조종실로 향하는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셀레스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장은 즉시 관통답의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애틀 관제 톡자탑, 여기는 아크 305편입니다. 비상 상황을 보고합니다. 기내에 폭탄을 소지한 납치검이 있습니다. 관제탑의 응당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크 305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FBI에 연락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오후의 비행은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1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레너드 크로라는 남자는 조용히 위스키를 홀쩍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FBI 본부에서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관제탑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온 것은 오후 3시 25분이었습니다. 아크항공 305편이 납치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당직 요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앨런 드레이크였습니다. 45살의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FBI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납치 사건은 그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행기 위치는? 드레이크가 물었습니다. 관제 요원이 지도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중입니다. 약 15분 후면 우리 상공에 도착합니다. 드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치범의 요구사항은 20만 달러, 낙하산 4개, 그리고 연료 재보급입니다. 드레이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이 남자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챙긴 채로 말입니다. 드레이크는 즉시 은행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0만 달러를 긴급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1971년에 20만 달러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5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지폐 1년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사진으로 남기고 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납치범이 돈을 사용한다면 1년 번호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레이크는 낙하산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시애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조종실과 크로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크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비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가 다시 크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FBI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요구하신 것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크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돈은 미사용 지폐여야 합니다.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낙하산은 군용이 아닌 민간용으로 준비하십시오. 2개는 메인 낙하산, 2개는 예비용입니다. 셀레스트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납치범 스스로 지폐 일련 번호 기록을 요구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크로는 셀레스트의 의아한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FBI가 어차피 기록할 테니 제가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크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면 승객들을 모두 내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당신 그리고 부비장은 남아야 합니다. 셀레스트는 자신이 인질로 남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애틀 공항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돈과 낙하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서둘러 20만 달러를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폐는 모두 20달러짜리였습니다. 총 10,000장의 지폐였습니다. 각 지폐마다 일련 번호가 기록되고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작업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낙하산 업체에서도 급히 낙하산 4개를 가져왔습니다. 민간용 낙하산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것들을 확인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낙하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아크항공 305편이 시애틀 공항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로에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의 모든 다른 비행기들은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활로는 305편만을 위해 비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활로에 닿았고 비행기는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크루는 창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FBI 요원들과 폴리스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무전기를 들고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돈과 낙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셀레스트가 크로에게 물었고 크로는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계단차를 비행기 앞문에 대십시오. 한 명의 요원이 돈과 낙하산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드레이크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켓을 벗고 권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돈가방과 낙하산 4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셀레스트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승객들의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크로는 통로 끝에서 드레이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순간 크로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드레이크는 돈가방과 낙하산을 기내에 내려놓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크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승객들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40여 명의 승객들이 하나씩 비행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납치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비행기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기장, 부기장, 셀레스트, 그리고 크로 단 4냥뿐이었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셀레스트는 비어있는 좌석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로는 돈가방과 낙하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하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 있는 사람처럼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계단차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크로를 제압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크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문 가까이에 폭탄 가방을 놓아두었습니다. 누군가 무리하게 접근한다면
언제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드레이크는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셀레스테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크로가 비행기 문 쪽으로 다가와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연료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차량과 인원은 비행기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지십시오. 연료 보급 차량이 천천히 비행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비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연료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크로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폭탄 가방 근처에 있었습니다. 연료 주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드레이크는 무전기를 통해 정비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작업하십시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크로는 그런 속임수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셀레스트에게 말했습니다. 연료 주입에 보통 얼마나 걸리죠? 셀레스트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크로는 시계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료 주입이 완료되자 크로는 다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행 경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셀레스트가 조종실로 가서 기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장은 그 내용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시티로 향하되 고도는 1만 피트 이하를 유지하고 속도는 시속 100노트를 넘지 말라고요?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비행 조건이었습니다. 기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고도와 속도로는 연료 소모가 심합니다. 멕시코시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셀레스트가 그 말을 크로에게 전하자 크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간에 급유를 하면 됩니다. 리노 공항에 들를 예정입니다. 드레이크는 무전으로 이 정보를 받고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순간 드레이크는 깨달았습니다. 이 조건은 낙하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1만 피트 고도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호흡할 수 있는 높이였고 느린 속도는 안전한 낙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급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애틀에서 멕시코시티로 가는 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크로가 어디쯤에서 뛰어내릴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일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주 남부의 울창한 숲지대가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즉시 그 지역의 수색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해는 빨리 졌습니다. 1시간만 더 지나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었습니다. 크로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했습니다. 돈가방은 튼튼한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낙하산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는 예비 낙하산 2개 중 하나를 배낭처럼 등에 메고 메인 낙하산을 가슴에 착용했습니다. 돈가방은 허리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셀레스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종실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잠그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셀레스트는 떨리는 다리로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는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5시 24분 아크항공 305편이 다시 이륙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로를 달렸고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드레이크는 땅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추적기를 준비했습니다. 1971년의 기술로는 실시간 추적에 불가능했지만 레이더를 통해 비행기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 전투기 2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탄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시애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종실 안에서 기장은 크로가 지시한 대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1만 피트,
속도 시속 100노트를 정확히 유지했습니다. 랜딩 기어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크로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의 속도가 더 느려지고 낙하하기에 더 안전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부기장은 계기판을 확인하며 문얼거렸습니다. 이 속도로는 연료가 금방 떨어질 겁니다.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셀레스트는 조종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로가 무사히 뛰어내리고 자신들도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시각 기내 후방에서 크로는 혼자 남겨진 공간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구 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땅의 불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크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륙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상구 레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버를 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바람이 기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 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엔진 소리와 뒤섞여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크로우는 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높은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기판의 숫자만이 고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만 피트, 약 3,000m 상공이었습니다. 크로우는 낙하산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가방의 허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장이 계기판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후방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부기장도 급히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기압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테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두 조종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뛰어내리는 건가요? 기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종관을 꽉 쥔 채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기체의 균형이 미세하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부기장이 계기판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무게중심이 변했습니다. 뭔가 기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2분, 레너드 크로우는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떠올랐고 거센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크로우는 자유낙하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5초를 세었습니다. 자유낙하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낙하산출을 당겼습니다. 낙하산간 엄청난 충격이 몸을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크로는 이를 악물고 그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낙하산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크로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땅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무가 있는지, 강이 있는지, 바위산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크로는 다리를 모으고 착지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비행기 안에서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상구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시애틀 관제탑입니다. 305편입니다. 납치범이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체 무게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305편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기장은 계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주 남부 상공입니다. 정확한 좌표는 북위 45도, 서경 122도 부근입니다. 그 정보는 즉시 드레이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지도 위에 그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산악지대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이었습니다. 수색은 불가능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영리한 놈. 크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즉시 지역 경찰과 주 방위군에 연락했습니다. 해가 뜨는 대로 즉시 수색을 시작하십시오. 반경 50km 내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낙하산도 낙하물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1971년의 레이더 기술로는 낙하산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밤이었습니다. 열감지 장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크로는 완벽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범죄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만 달러를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사라진 남자. 그의 이름조차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크항공 305편은 천천히 시애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테는 조종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셀레스테는 크론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 공손한 말투,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 그녀는 이 악몽 같은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는 오후 7시 15분 시애틀 공항에 무사히 탁륙했습니다. 땅에서는 드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테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그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셀레스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녀를 안전한 곳에 인도한 후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크로가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좌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넥타이 핀 하나만이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후방 비상구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레너드 크로라는 이름은 분명 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특수부대원? 항공 전문가? 아니면 완벽한 범죄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 드레이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영리한 범죄를 저질렀고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그날 밤 워싱턴주 남부의 깊은 숲속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땅에 착지했습니다. 아니면 추락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는지 부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레너드 크로라는 남자가 20만 달러를 들고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경기 지역에 2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FBI 요원들, 주방위군, 지역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 4대가 상공을 맴돌며 지상을 수색했습니다. 드레이크도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km를 철저히 뒤지십시오. 낙하산 조각이든 돈이든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숲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가시덤불과 바위들이 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언덕과 깊은 계곡도 많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뭔가 묻혀 있어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내내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줄기가 수색대원들을 적셨습니다. 헬리콥터들도 악천후로 인해 회항해야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비를 맞으며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크로가 어디에 착지할지 상상해보려 했습니다. 만약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졌다면 크로는 천천히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었고 바람도 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강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위에 부딪혀 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드레이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넓은 숲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크로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조각 하나, 돈 한 장, 옷 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크로가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반경 100km까지 확대되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인가, 자살 낙하인가, 기자들은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크로가 살아서 도망쳤다는 주장부터 추락사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온갖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레이크는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크로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레너드 크로라는 이름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항공권을 산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셀레스트를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셀레스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였고 몸무게는 80kg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에 갈색 눈이었습니다. 말투는 어땠습니까? 드레이크가 물었습니다. 공손하고 차분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군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셀레스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8개 들이 담배였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는데 진주 장식이 달린 은색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담배꽁초를 증거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없었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넥타이 핀도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드레이크는 군 복무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부대나 특수부대 출신으로 낙하 훈령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리스트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관련 종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항공 엔지니어, 즉 항공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로는 비행 조건에 대해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월 초 첫 번째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에 사는 전직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나본 결과 그는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키와 체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셀레스트에게 사진을 보여줬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용의자들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가 추락사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추운 밤, 울창한 숲, 험난한 지형,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벽에 크로의 몽타주를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FBI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매주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눈이 쌓인 숲을 걸으며 봄이 오면 다시 수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크로가 남긴 잠서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담배꽁초와 넥타이 핀과 셀레스트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집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1971년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레너드 크로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가 들고 간 20만 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지폐 1년 번호를 공개했고 전국의 은행과 상점에 통지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사용된다면 즉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단 한 장의 지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로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돈과 함께, 진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1972년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숲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다시 한번 대규모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겨울 동안 눈에 덮여있던 지역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색 작전을 축소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분노했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개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 외에도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밤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 사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드레이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15년 FBI 경력에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크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크로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봤습니다. 20만 달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캐나다에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크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드레이크는 모든 제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진짜 정보를 놓칠 수 없기에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크로에 대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유령, 20만 달러를 들고 사라진 남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크로를 영웅처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에 도전한 용감한 남자, 거대한 시스템을 농락한 천재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크로는 범죄자였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로의 대담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FBI 내부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요원은 크로가 낙하 중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의 추운 밤,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무에 걸리거나 바위에 부딪혀 죽었을 겁니다. 또 다른 요원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론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돈은 가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돈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모든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크로가 요구했던 것들, 그의 행동 패턴, 말투, 모든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레이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크로는 처음부터 집회 일련 번호를 기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련 번호 기록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로는 오히려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왜일까? 드레이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크로는 애초에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지폐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는지, 왜 크로의 흔적이 전혀 없는지. 만약 크로가 낙하 중에 사망했다면 돈은 그의 시체와 함께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숲속, 강바닥 혹은 눈 속에. 드레이크는 이 가설을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동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크로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레너드 크로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미스테리를 남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 1974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났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이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크로의 몽타주와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담배꽁초, 넥타이 핀, 셀레스티의 진술서, 비행 기록,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드레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주는지 어때? 다른 사건들도 많아. 하지만 드레이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의 집념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드레이크에게 레너드 크로는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쫓아야 할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1975년 가을, 드레이크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특수부대 출신 퇴역 군인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크로가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워싱턴주, 오레건주, 캘리포니아주를 돌며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은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드레이크는 각 인터뷰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971년 11월 어디에 계셨습니까? 낙하산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항공기 조종에 대해 아십니까? 대답은 다양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레이크는 시애틀의 한 작은 술집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드레이크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너드 크로요? 그 이름은 처음 듣지만 비슷한 계획을 세웠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비행기 납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공수훈련도 받았고 비행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드레이프는 노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노인은 그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노인의 소속 부대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복무했던 모든 병사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그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의 신체 특징, 복무 기록, 제대 후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1976년 봄이 되었을 때 드레이크는 50명 정도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키 180cm 전후 낙하산 훈련 경험이 있었고 제대 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각각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셀레스트는 50장의 사진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고 그때 그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명 중에서 가장 유력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197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드레이크는 국제역조를 요청해 그를 확인했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진전은 없었습니다. 1978년 초 드레이크는 50세가 되었습니다. FBI 레너드 크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그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왔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만은 그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중에는 항상 크로의 몽타주가 들어있었습니다.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드레이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워싱턴주 콜룸비아 강변에서 한 가족이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10살짜리 아들이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들이 모래톱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다가가 보니 모래 속에서 낡은 돈다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젖어서 뭉쳐진 지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20달러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모래를 파보니 더 많은 지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강가에 이렇게 많은 돈이 묻혀 있을까?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상황을 확인한 후 FBI에 연락했습니다. 드레이크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변에서 20달러짜리 지폐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오래된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돈이... 그는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콜룸비아 강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실마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드레이크는 발견된 지폐들을 살펴봤습니다. 젖고 부식되어 서로 붙어 있었지만 여전히 20달러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떼어내 1년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971년 11월 그날 준비했던 20만 달러의 1년 번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크로가 가져간 그 돈입니다. 드레이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맸던 증거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크로의 돈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 후 수십 명의 FBI 요원들이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등을 켜고 강변을 수색했습니다. 모래를 파고 강물을 살피고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총 5,800달러어치의 지폐가 수거되었습니다. 전부 20달러짜리였고 모두 1년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9만 4천 달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로의 시신이나 낙하산, 옷가지 같은 다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크로가 여기서 죽었다면 왜 시신은 없을까? 살아서 도망쳤다면 왜 돈을 버리고 갔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가 불려왔고 강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자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래와 지폐의 상태를 보고 추정했습니다. 이 돈은 최소 몇 년은 여기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 상류 어딘가에서 떠내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로가 착지한 곳은 여기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콜룸비아 강은 워싱턴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홍수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만약 크로가 강 근처에서 착지했다면 돈이 물에 떠내려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즉시 상류 지역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강을 따라 100km 구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도 투입되었습니다. 강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8년 만에 발견된 크로의 돈, 유령의 흔적, 드디어 나타나다. 전국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강에 빠져 죽었고 시신은 떠내려가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살아남았지만 돈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발견된 지폐들을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폐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물에 얼마나 오래 잠겨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폐들은 최소 5년 이상 물속이나 젖은 모래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폐들이 묶여있던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그 고무줄은 완전히 썩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지폐가 원래 그 묶음 그대로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돈을 풀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크로가 낙하 있을 때 강 근처에 착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지 충격으로 돈가방이 파손됐고 일부 돈이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로는 나머지 돈을 챙겨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크로가 부상을 입고 강에 빠져 시신과 대부분의 돈은 떠내려갔지만 일부만 모래톱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충분했습니다. 수색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되자 FBI는 수색 규모를 다시 축소했습니다. 드레이크는 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갑고 흐린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8년 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든 비밀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레너드 크로, 당신은 정말 죽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살아 있는 겁니까?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를 뿐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앨런 드레이크는 FBI 시애틀 본부에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의 FBI 경력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크 항공 305편 납치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그는 이 사건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크로는 여전히 유령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1년 11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드레이크는 지난 16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천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수백 건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증인들을 만났고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1979년 콜롬비아 강변에서 발견된 돈은 큰 희망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미스터리만 더했을 뿐입니다. 1982년 셀레스타가 받은 이상한 우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문 분석, 필적 분석, 모든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크로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유일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새로운 용의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1984년에는 한 남자가 자신이 크로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세한 범행 과정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를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FBI가 조사한 결과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임종 직전 자신이 크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신체 특징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크로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유명세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크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드레이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크로는 낙하 중에 사망했고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깊은 숲속이나 강바닥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 크로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죽었을 것입니다. 셋째, 크로는 완벽하게 생존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5,800달러의 지폐, 담배꽁초와 넥타이핀, 그리고 셀레스테 기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 요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드레이크, 잘 있었어? 젊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 사건을 인수받았습니다. 드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자네 차례야. 16년 동안 내가 풀지 못한 숙제지. 젊은 요원은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DNA 분석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크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드레이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길 바라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순간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사무실을 정리하며 드레이크는 벽에 걸려있던 크로의 몽타주를 떼어냈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얼굴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냉정한 표정, 셀레스테의 묘사를 바탕으로 만든 초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로의 진짜 얼굴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몽타주를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얼굴과도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의 시애틀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마지막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레너드 크로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만 달러를 요구했고 낙하산을 메고 1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8년 후 항변에서 발견된 5,800달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도 낙하산도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비행기를 납치하고 몸값을 받고 완벽히 사라진 범죄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퇴식 날 드레이크는 동료들 앞에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레너드 크로. 그 이름은 가짜지만 그가 남긴 미스터리는 진짜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레이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본부를 떠났습니다. 30년의 경력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드레이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크로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너드 크로 본인이든 아니면 그의 시신을 품고 있는 깊은 숲이든 진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밤 어둠 속으로 뛰어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인지 비극적인 죽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